여기 그림을 보면 브로카 베르니케 병목 현상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목소리 1과 목소리 2가 동시에 우리가 들을 수 없다, 이런 것을 설명하는 그 이론입니다. 목소리 2가 이렇게 차단되어 버리죠. 실제로 이 그림을 보면 두뇌에서는 여기 있는 청각 피질이 브로카 베르니케 네트워크에 의해서 이쪽 A, B 청각 피질이 하전 두 회로 이어질 때 하나는 차단되어 버린다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듣기를 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은 누군가 그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뭔가를 잃는 것은 우리가 처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도 보면 두뇌의 이 청각 피질하고 시각 피질은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가 처리를 하지를 못한다. 그래서 반드시 한 곳에만 집중할 필요가 있다.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동료의 발표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다. 발표자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앞에서 열변을 토하고 있음을 귀로 들으면서 당신은 그가 나눠준 자료를 눈으로 읽고 있을 때 당신의 청각 피질은 발표자의 목소리와 당신의 묵독을 미친 듯이 처리하고 있다. 물론 이때도 의미 없이 병목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당신은 발표자의 열변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따라갈 것인지를 결정해 브로카 베르니케 네트워크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뭔가 변변히 건질 만한 소득 하나 없이 멍한 상태로 회의실을 빠져나와야 한다. 그래서 뇌과학자들은 결론적으로 이 한 가지에만 집중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나 발표 자료에 텍스트를 가장 효과적으로 삽입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정답은 키워드다, 키워드. 근데 이 키워드도 절대로 최대 7개를 넘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 7 곱하기 7의 법칙을 쓰는데 반드시 7단어를 넘지 않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효과적인 집중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핵심 질문 2, 동일한 단어들. 슬라이드에 삽입된 단어와 내가 말하는 단어가 똑같다면 여전히 방해가 될까? 정답은 간단합니다. 방해된다. 문제는 그저 방해만 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는다. 발표자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 포함된 단어를 소리내어 읽을 경우 청중은 지루해지고 흥미를 잃고 만다. 그래서 그 파워포인트에 있는 단어를 절대로 읽지 마라. 청중이 재미없어 한다. 불가피하게 많은 텍스트를 삽입한 경우라면 그 텍스트를 줄줄 반복하기보다는 텍스트들의 키워드만을 탁탁 짚어내 발성하는 것이 한결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 그도 저도 어려울 경우는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다. 슬라이드 자료는 각자 자리로 돌아가시면 읽을 수 있도록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지금은 부디 제 브리핑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슬라이드에 포함된 것과 동일한 발표를 듣게 하지 마라. 1대1 미팅에서도 마찬가지다. 상대에게 건넨 자료를 그대로 읽으며 설명하는 행위는 최악이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야 할 습관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참고 자료는 끝난 후에 배포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발표자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것. 그 이유는 슬라이드는 본질적으로 1분 이상 정적이고 변화가 없는 존재다. 반면에 발표자는 청중의 분위기에 반응하며 즉흥적인 발언이나 슬라이드에 포함되지 않는 이야기를 얼마든지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다. 따라서 유인물보다는 발표자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당신이 팀장이라면 팀원이 발표할 때 그가 나눠준 유인물에 코를 박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발표 자료를 보지 마라 이 말이구나. 눈을 들어 발표하는 팀원의 목소리를 따라가라. 그러면 그는 당신이 자신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니까 발표자의 그 입 주변을 유심히 보라. 어떻게 발음하고 있는지 그게 정답이다. 그렇게 발표나 미팅이 끝낸 후 그에게 넌지시 이렇게 말하라. 오늘 회의석상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자료를 수정한 후 제게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최종적으로 검토한 다음 다시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상사가 되고 싶은가? 자료를 가장 마지막에 받는 사람이 되어보라.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핵심 질문 세 번째, 노트 필기. 노트 필기는 어떨까? 발표를 들으며 필기를 하는 것은 브로카 베르니케 병목 현상을 유발할까? 예, 이것도 필기가 어떻게 필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필기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 필기에는 그 얕은 필기와 깊은 필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문제는 얕은 필기를 할 때마다 아무것도 머릿속에 남지 않는다는 데 있다. 법원의 속기서를 떠올려보면 이해가 쉽다. 속기사들은 1분당 300단어 이상을 타이핑할 수 있다. 판결에 대한 항의가 빗발치는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재판에서도 거의 모든 단어를 복사해낸다. 하지만 법원 사건의 세부 사항에 대해 속기사들에게 문제를 낸다면 그들은 단 한 문제도 맞히지 못할 것이다. 그 사건에 대해 그저 의미 없는 기억만 갖고 있을 것이다. 반면에 깊은 필기는 단어가 아니라 그 단어들을 이치에 맞게 만들고 정리하고 행간에 숨겨진 의미를 도출하는 데 신경을 쏟는다. 발표자의 음성을 들으며 퍼뜩 떠오른 것들을 발표 자료 여백에 휘갈겨 쓴 메모, 낙서, 자료에 적힌 단어를 다른 단어로 대체해 보거나 문장을 재해석해 본 것 등등이 깊은 필기에 속한다. 따라서 깊은 필기는 병목 현상을 피할 수 없다. 발표자의 목소리를 단어로 정리하는 것에 집중하는 사이에 발표자의 목소리는 배경소음으로 전락하고 만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 깊은 필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 책에서는 거듭된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깊은 필기는 병목 현상을 유발한다. 나아가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되는 동안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의 양을 감소시킨다. 하지만 기록을 통해 프레젠테이션에서 얻은 정보와 아이디어들을 더 잘 이해하게 만들고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기억을 강화시킨다. 이는 무슨 뜻일까? 깊은 필기는 프레젠테이션에서 당신이 얻을 수 있는 배움의 총량은 감소시킨다. 하지만 그 프레젠테이션에서 당신이 얻는 정보나 아이디어들에 대해 당신이 더 잘 배울 수 있게 돕는다. 따라서 깊은 필기를 해야 할 경우에는 기억에 꼭 남겨야만 하는 정보를 잘 추려내어 적어야 한다. 회의나 강연장, 프레젠테이션 현장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깊은 필기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필기를 할 때는 깊은 필기를 해야 되고, 이것은 쉽게 말해서 그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소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나에게 적당한 내가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만 단어만 적어서 적으면 된다. 특히 이제 우리가 컴퓨터로 필기할 때도 똑같다. 이 컴퓨터로 필기하면은 자꾸 얕은 필기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거기에도 우리가 깊은 필기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그 중에 한 가지가 또 맥커크 효과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눈으로 듣고 귀로 읽어라.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눈으로 이런 발음 어려운 거 B 발음인가 F 발음을 보면 바바, 파바, 이거는 귀로만 들었어도 잘 모르고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 확실히 바바인지 파바인지 파파인지 구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시각은 청각을 유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할 때도 보면 어떤 시각적인 효과를 많이 보여주고 얼굴, 특히 입술 모양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잘 알아듣는다. 나도 얼굴을 보여주면서 해야 되나? 여기 보면 당신의 시각적인 뇌는 아주 다방면에서 활용되는데, 어디서 움직이는 속도, 움직임 속도, 형태, 주요 공간, 색깔 인지 등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활성화를 띠게 된다. 그래서 이제 시각의 효과가 아주 크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각과 시각은 서로 병목 현상 따위가 없고 서로 도움을 주게 된다. 시각적인 효과를 주면 청각에 도움이 되고, 청각적인 효과를 주게 되면 시각에 도움을 주게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이미지들이 우리가 듣는 단어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방법에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사진이나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면 모두 네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이해를 하도록 도와준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프랑켄슈타인이라는 그런 괴물의 이미지를만 보면 이게 어떤 청각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청각은 혼자서도 제 역할을 다한다.
시각 또한 혼자서 제 역할을 다한다. 하지만 청각과 시각이 함께하면 그 역할은 각각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각각의 역할을 통해 얻어진 가치보다 훨씬 큰 가치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구나.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해석하고 이해하고 배우는 방식을 우리가 개선을 시켜야 된다. 당신의 그 파워포인트 만들 때 그 슬라이드에 텍스트를 넣지 말고 이미지로 대체하면 상대는 당신을 준비가 완벽한 전문성을 갖춘 능력 있는 프로페셔널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당신에 대한 호감 또한 높아진다. 농담이 아니다. 속속들이 발표되는 과학적 연구들에 따르면 정말 그렇다. 이제 앞으로 모든 그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 텍스트는 뭐 사실 필요 없어. 그냥 이미지로만 텍스트 대신 도식화하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자, 그러면 한 슬라이드 안에는 이미지가 몇 개가 최선일까? 연구에 따르면 여러 개의 시각적 장면을 동시에 보여주면 같은 장면을 한 번에 하나씩 제시할 때보다 기억력이 50%나 더 나빠진다. 그럼 같은 장면을 한 번에 하나씩만 제시해야 되는구나. 따라서 시각적 이미지를 디자인할 때 친구와 함께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을 보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수십 장의 사진을 아무렇게나 탁자 위에 던져놓고 동시에 그것들을 바라보면 별로 얻는 게 없다라는 걸 깨달을 것이다. 언제 찍었는지, 왜 찍었는지, 어디서 찍었는지 분간하기가 만만치 않다. 이게 여러 장 찍은 사진은 별로 의미가 없고 각 슬라이드마다 하나씩 배분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고 효과적이다. 자, 그렇다면 그래프는 어떨까? 그래프를 해석하는 데에도 0.2초가 걸릴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그래프는 한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발표할 때 이 그래프를 보여주면 청중들은 이것을 분석하려고 애를 먹어요. 그러면서 당신의 발표의 그 퀄리티가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당신은 이 그래프의 의미를 다 알고 있지만 청중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해라. 근데 우리가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는 동안 그래프나 표를 꼭 소개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단편적으로 이럴 때는 단편적으로 조금씩 제시하는 게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슬라이드에 그래프 전체를 보여주지 않는다. 그 대신 전체 그래프가 10개의 막대기로 되어 있다면 막대기 하나씩을 차례로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보라. 한 줄에 한 줄씩 데이터를 켜켜이 쌓아 올리는 설명 방식을 취하면 청중은 자신이 초점을 맞춰야 할 정보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다. 즉 복잡한 암호를 해독하는데 힘을 쓰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또 그래프를 그릴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색깔을 한 개만 달리 한다거나 이렇게 크기를 달리 한다 해가지고 눈에 확 띄게 들어오는 이런 기법을 써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심리학에서는 팝아웃 효과라고 부른다. 내가 이런 효과를 잘 쓰는데 보통 이렇게 중요한 것은 핑크빛으로 해서 하이라이트를 잡아주는 그런 걸 우리가 팝아웃 효과라고 한다. 자, 핵심 질문 3. 내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와 꼭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미지만 사용해야 할까? 우리가 이제 생각지도 못한 깜찍한 캐릭터, 웃음을 유발하는 코믹한 물건, 주제와 무관한 그런 만화 이런 걸 프레젠테이션에 포함시키는 것은 청중의 집중을 촉진시킨다. 하지만 그들의 학습에는 분명 지장을 준다는 사실을 나는 강조하고 싶다. 그리고 반대로 발표를 멋지게 뒷받침하는 관련 이미지는 청중으로 하여금 더 깊이 집중할 수 있는 연결 고리를 만들어낸다. 이는 긍정적으로 청중의 학습을 돕는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도 웬만하면 발표의 주제와 연관되는 그런 이미지를 붙여라. 그리고 이 발표 도중 청중에게 배포되는 유인물에도 주로 이미지만 사용하자. 텍스트 넣지 말자. 그게 훨씬 더 좋다. 의미 있는 방문객 수를 만들어라. 이거는 뭐냐면 그 시각적 이미지를 많이 넣어야 의미 있는 방문객 수를 만들 수 있고 당신의 정보와 관련 있는 이미지가 문자 텍스트와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지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업데이트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애턴버러 효과를 명심하라. 그 애턴버러라는 사람은 데이비드 애턴버러인데 이분은 그 영국의 동물학자이면서 방송인입니다. 이분이 한번 다큐멘터리
지구의 삶이라는 걸 방송을 하면 매 순간 탄성이 나와요. 왜냐하면 시각적인 효과, 특수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문제는 이 다큐멘터리를 감상한 다음 일주일 후에 기억을 더듬어 쪽지 시험을 본다면 그저 해설과 정적인 이미지로만 같은 영상을 본 사람들의 기억력과 별반 차이가 없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파워포인트에 어떤 효과를 넣어가지고 뭐 이쪽에서 날아오고 뿅뿅뿅뿅 하는 그런 효과를 넣어봤자 순간적으로 탄성을 자아내지만 어떤 기억력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발표나 미팅 준비 시간이 2시간 정도 있다면 그 시간 동안 신박하고 자극적인 이미지를 찾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나의 콘텐츠와 아이디어, 스토리를 다듬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쓸데없는 그런 이미지 효과 이런 거를 넣지를 마라 이런 뜻입니다.